지금 한국 경제가 심각한 상황들에 직면했습니다. 환율이 신고점을 넘나들고 금리는 저신용 우대 정책의 등장으로 역전되고 올라가고 물가는 목표치를 넘어섰어요. 오늘은 정부 정책과 경제 원리가 만들어낸 환율, 금리, 물가의 복합 위기를 정확한 데이터로 분석하겠습니다. 지금 상황들이 워낙 복잡하고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최대한 쉽고 최신 기준으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미 관세 협상과 대규모 달러 유출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추가로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를 보면 실체가 명확합니다. 대한항공이 보잉 항공기 103대를 구매하는 계약이 360억 달러,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가 1,500억 달러 규모예요. 이는 약 218조 원에 달합니다. 주한미군 지원도 48조 원 규모로 합의됐어요. 방위비 분담금뿐 아니라 기지 이전, 시설 현대화, 훈련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연간 200억 달러 분할 투자 조항입니다. 한국이 미국 측 요구 투자를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이 다시금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징벌 조항도 포함됐어요. 매년 GDP 대비 약 1.3%에 해당하는 막대한 달러가 미국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국내 언론에는 잘 나오진 않지만 환율에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려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하는데 이런 대규모 달러 수요가 환율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이에요. 연간 200억 달러면 한 달에 약 16억 달러, 하루 평균 5,300만 달러씩 달러가 빠져나간다는 계산입니다. 외환시장 안정성 조항도 문제입니다. 한국의 연간 달러 자금 조달 규모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한국이 필요할 때 달러를 마음대로 끌어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대응 수단이 제한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달러 환율만 보면서 원화가 유독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주요 통화들에 대한 원화도 역대급 약세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보면 그대로인데 유로, 파운드, 위안화 등 다른 통화들에 대해서 원화가 더 약해진 상황이에요. 유로화 환율을 보면은 최근 1,700원을 돌파했습니다. 연초에는 1,500원이었는데 200원이나 올랐어요. 파운드화도 비슷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위안화 역시 200원 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여기에 추가로 대규모 대미 투자 부담까지 지고 있어서 더 큰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국제 유가와 달러 인덱스의 역설을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국제 유가와 달러 인덱스가 작년보다 낮은 수준인데도 한국의 환율은 높다는 겁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11월 14일 기준 배럴당 60.09달러에 거래되고 있어요. 작년 같은 시기 80달러대였던 것에 비하면 확실히 낮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1,400원대를 유지하면서 수입 유가는 오히려 높아진 상태예요. 배럴당 60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면 84,000원이 넘습니다. 지금은 국제 유가가 낮아도 환율 때문에 체감 유가는 비슷하거나 일부 품목은 더 비싼 겁니다. 달러 인덱스도 작년보다 소폭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국내 달러 수요가 두터워지면서 고환율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어요. 외부 요인으로는 미국의 셧다운 종료, 엔화 약세, 미국 재정 확대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절대 수치는 낮아도 상대적 수요와 공급 구조, 그리고 한국의 구조적 달러 유출이 환율을 높게 유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과 외환 위기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동결을 지속하면서 한미 금리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 유출 압력을 높여요. 한국보다 미국 금리가 높으면 투자자들은 한국에서 자금을 빼서 미국으로 옮기려고 하죠. 현재 상황에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할 경우 한국은 더 큰 외환 압력을 받게 됩니다. 한미 관세 협상으로 연간 달러 조달에 제한까지 걸려있는 상태에서 급격한 자본 유출이 발생하면 외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외환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 충격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 외환 보유고만으로는 방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죠. 연간 200억 달러씩 의무적으로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외환 보유고 여력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저신용자 금리 역전 현상의 충격을 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일부 은행에서 저신용자 대출 금리가 고신용자보다 낮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은행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일부 은행의 9월 신규 가계대출 평균 금리에서 신용점수 600점 이상 구간이 600점 이하보다 더 높게 집계됐어요. 농협은행의 경우 신용점수 601에서 650점 대출자의 평균 금리는 연 6.19%로 600점 이하 대출자 5.98%보다 0.21%포인트 높았습니다. 올 8월까지만 해도 600점 이하 대출자에게 적용된 평균 금리는 7.10%였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저신용자 이자 부담이 1%포인트 넘게 줄어든 겁니다. 이런 역전 현상은 정부의 포용금융 확대 정책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계급제라는 표현까지 쓰며 고강도의 금융개혁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은행권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자 경감과 채무조정 등의 금융 지원을 늘린 결과예요. 통상 고신용자는 보유자산, 소득, 연체 이력 등에서 저신용자보다 우위에 있어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고신용자의 대출 금리가 취약계층보다 높은 이례적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론상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담대 최고금리가 연 6%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2023년 12월 이후 1년 11개월 만이에요. 국민은행이 10월 17일부터 주기 혼합형 주담대 금리를 0.09%포인트 올리면서 해당 상품 금리는 4.11에서 5.51%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4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와 신용대출 금리도 올랐습니다. 은행차의 금리는 연 3.399%로 지난 3개월 동안 0.6%포인트 올랐어요. 주담대 금리 상승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국채 발행입니다. 2025년 6월 새 정부는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20조 2천억 원을 민생지원금으로 지출하기로 결정했어요. 총 재원 마련을 위해 19조 8천억 원어치 국채가 추가 발행됩니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국채 금리가 오르고 이는 은행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은행채 금리는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결국 가계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예요. 이번 추경으로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1,300조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2015년 국가 채무 591조 원에서 2배 이상으로 불어난 거죠. 국채를 계속 발행하면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민생지원금과 물가상승 압력을 보겠습니다. 민생지원금 지원 내용을 보면 국민 1인당 평균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거죠.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은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풀면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은 총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물가가 오르는 구조죠. 특히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되면 단기간에 집중적인 소비가 발생해 수요 급증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집니다. 식료품, 생필품, 외식 등 일상 소비자의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어요. 물가 상승 현황을 정확한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비자 물가는 2025년 10월에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습니다. 예상치 2.1%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예요. 9월에 2.1%에서 0.3%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 2%를 6개월 연속 초과했습니다. 약화된 원화로 에너지 및 식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시장 기대치를 능가했고 이는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을 강화시켰어요. 품목별로 보면 식품 물가 상승률이 3.5%를 기록했습니다. 잡화 및 서비스가 4.3%, 가구 및 가사 서비스가 3.4%, 음식점 및 호텔이 3.2%, 교육이 2.6% 상승했어요. 생활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습니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공식 통계보다 더 높다는 의미죠. 지금 한국 경제는 환율, 금리, 물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으로 매년 막대한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상승합니다. 수입 물가 상승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요.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미국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한미 금리 차이가 벌어집니다.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이는 환율을 더욱 끌어올려요. 여기에 정부의 국채 발행이 금리를 추가로 끌어올리고 민생지원금이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킵니다. 주담대 금리는 2년 만에 6%대를 돌파했고 저신용자 금리 역전이라는 기형적 현상까지 발생했어요. 국제 경제 환경도 녹록지 않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 제재, 글로벌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큰 취약점이죠.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나요? KB국민은행 연구원은 당분간 고환율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대규모 달러 유출과 미국 연준의 매파적 기조, 글로벌 달러 수요 증가로 원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거라고 분석했어요. 물가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는 대한민국 인플레이션율이 이 분기 말에 2.0%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2026년에 약 1.9%, 2027년에 2.0%로 추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환율과 유가가 안정된다는 전제하의 전망입니다. 만약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거나
유가가 배럴당 $70를 돌파하면 물가 상승률은 3%를 넘어설 수 있어요. 금리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와 환율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네, 국내 정부의 확장 정책과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 개인 차원에서는 환율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이나 해외 직구를 계획하고 있다라면 환율 변동을 고려해 시기를 조정하는 게 좋아요. 달러 예금이나 외화 자산에 일부 분산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가 상승에 대비해 생활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가격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해요. 대출이 있다면 금리 상승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담대 금리가 2년 만에 6%대를 돌파한 만큼 변동금리 대출은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불필요한 대출은 빨리 상환하는 게 좋습니다. 저신용자라면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해요. 투자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에 주목해야 합니다. 금, 부동산, 인플레이션 연동 채권 등이 물가 상승기의 방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고 분산 투자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에 대한 해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선물환 계약이나 통화, 스왑을 활용해 환 리스크를 관리하고 원자재, 선물 계약으로 가격 변동을 완화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의 위기가 환율, 금리, 물가는 서로 얽혀 있고 한미 관세 협상으로 구조적인 달러 유출이 고착화됐어요. 매년 GDP의 1.3%에 해당하는 달러가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외환 안정은 쉽지 않습니다. 추가 협상이나 미국 관세 정책이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오랜 지연 전략으로 얻었음에도 굉장히 불공정한 내용들이에요. 앞으로 환율은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는 2% 후반대에서 3% 초반까지 상승할 수 있어요. 제 실질 금리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 정부 정책으로 인한 저신용자 금리 역전 같은 기형적 현상도 지속될 겁니다.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적인 외환 위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외환 보유고 관리와 재정 건전성 유지에 더욱 신경 써야 해요. 한국 경제는 과거에도 여러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번에도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더 강한 경제로 도약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경제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시고 현명한 대응으로 자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